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비자 마케팅론 14주차 6월 15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강의를 시작한 게 1학기 강의가 3월 16일이었죠.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 마감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처음에 봤을 때 이게 한 500여 페이지 돼서 굉장히 버겁다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끝까지 색임표 앞에까지 다 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의 공부를 마무리하면 뭔가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나를 잘 마무리하면 다른 것도 충분히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 차원의 마음의 의식이 여러분들한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과 비록 비대면이었지만 마음적으로 여러분들을 다 제가 상상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또 과제물이라든가 기타 여러분들 출석 호응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느낌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음에 맺고자 했던 좋은 관계가 교재하고는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고 저도 또 여러분의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서포터즈로서 제가 서포터로 역할을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말 시험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비대면 시험이기 때문에 달리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과제물을 내서 기말 시험을 평가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건은 이제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6월 22일 날이 기말고사 보는 시간으로 잠정 결정됐다 하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강의는 먼저 제4부 서비스 마케팅의 전략적 이슈 나머지 14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뿌리에서부터 나무 줄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서비스 마케팅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제 신문을 하나 제가 봤는데요. 서울신문 6월 4일자 신문인데 거기 아주 저 눈에 번쩍 띄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외우려고 하는 순간에 기억은 시작된다. 우리 기억이 이 두뇌 기억 구조가 정말 보면 볼수록 신비하다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만이 아닌 것 같아요. 자연의 생태계가 정말 보면 볼수록 아주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꽃 하나 피는 것도 그게 암수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꽃이 유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수가 수술이 되면 꽃은 지는 거 아닙니까? 또 가짜 꽃을 만들어서 벌들을 유인해 가지고 수술을 시켜서 또 다른 희새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또 가짜 꽃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어가지고 불이 났을 때 빨리 타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싹을 돋아가지고 꽃을 피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생명이 또 탄생하도록 한다든가, 이 자연 속에 있어서 신비로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면서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아주 신비스럽다.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또 우리 인간보다도 더 나은 종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두뇌에 대해서 정말 경탄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기억이, 외우려는 순간에 기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뭔가 동기를 갖고 이걸 꼭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심이 크면 클수록 기억은 더 잘 된다는 게 바로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해마가 뭔가 기억하려고 하면, 외우려고 그러면 그게 해마가 발화된다는 거예요. 불꽃이 튀듯이 이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우려고 먼저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발화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외우는 데 있어서 효과적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럼 이런 발화는 어떻게 일으킬까? 그래서 이 결론의 이 내용의 결론을 보면은 흥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흥미. 그렇겠죠. 흥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관심이 가져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걸 반복하라. 반복. 그 다음에 지속된 노출을 하라. 그러면 기억이 잘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나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였지만, 실제 신경과학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나온 결과도 마찬가지로 외우려고 하는 순간에 기억은 시작되는데 해마의 발화가 시작이 되더라. 그 뭐냐면 이제 뇌의 기억 구조를 열고 있다는 거죠. 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비스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서비스 마케팅과 친구 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라는 것 자체가 관심을 배가시키는 거죠. 친구라는 것 자체가 호기심을 더 갖게 하는 거죠. 친구라는 것 자체가 더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친구가 됐을 때에는 이 서비스 마케팅을 한 번 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요, 우리 신경계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아주 엄청난 우리가 모르는 신비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 연구팀이 뇌전증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도록 하면서 이제 해마라든가 편도체, 전척대상회, 전전두엽 등 기억에 관여하는 부위의 변화를 이 뇌파 검사하고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을 측정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실험 대상자들이 쉽게 기억하거나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단어들은 보거나 듣기 1, 2초 전에 바로 해마의 신경세포, 누런의 발화율이 높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해마 이외의 부분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이제 되뇌변 연계에 위치한 해마는 장기 기억과 학습, 감정적 행동을 조절하는데 직접 관여한 것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팀은 이처럼 정보 노출 전에 해마 뉴런의 발화율이 높아지는 것을 인코딩 준비 상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팀의 의견에 따르면 인코딩 준비 상태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내 부위인 해마가 선택적으로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인코딩 준비 상태에서 이제 향후 어떻게 기억 속에 연결이 되고 확대되는가 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현재 지금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경세포에서 해마는 기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억에 시작하는 첫 관문으로서 내가 관심을 갖는 것만큼의 발화점이 높아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신경세포와 신호 전달 체계가 기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데 있어서 머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런 뉴런의 작용이 뭘까? 결국에는 이런 흥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 다음에 해당 정보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노출을 시키는 것이 바로 기억을 잘하는 거 아닌가. 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이 신경 전달에 대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기억이 더 강화될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평상시에 내가 또 꼭 필요한 게 있을 때에는 언젠가 보이지 않던 광고판도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사안보다도 더 눈에 확 띄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취미 생활한다 그러면 바둑을 어느 정도 즐긴다 그러면 바둑 관련된 뉴스가 있으면 아주 관심이 확 거기 쏟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억은 일반 다른 기사를 보는 것보다도 몇 배의 기억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라는 것도 관심의 정도지 두뇌의 정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제가 공감하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한 친구들 얘기해서 야 놀아라 그러면 책 보는 게 나는 노는 거다 그러잖아요. 저는 놀아라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 친구들하고 이제 뭐 공놀이 한다는 거 하는 게 내 취미였지만 어떻게 공부 잘한 친구 의견 한번 들으면 나는 책 보는 게 노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 보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관심이 바로 해마의 발화점을 높여주는 거고 그게 기억력을 강화시켜준다 이것 같아요. 여러분도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몰입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기억은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고 장기 기억으로 잘 저장시켜서 여러분들이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걸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제4부 서비스 마케팅의 전략적 이슈는 4가지로 크게 나누었죠. 첫째 이제 경쟁 전략입니다. 서비스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략적 이슈가 뭐겠어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경쟁에서. 경쟁 전략을 하나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수요 관리와 가용 능력 관리에 대해서 배웠죠. 그건 뭐냐면 우리 서비스가 이제 무형성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객과 직원을 분리할 수 없는 비분리성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질성. 예를 들어서 서비스 이행하는 직원이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를 수 있다는 거고 또 서비스 품질,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도 또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멸성. 서비스를 행위하지 않으면 그 자원은 그대로 사라져버린 거죠. 저장이 안 되는 거죠. 이런 4가지 요인 때문에 서비스 마케팅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전략적 이슈가 수요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가용 능력 관리다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번 차수에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이제 기대 관리를 이제 공부했습니다. 기대 전략. 오늘 이제 공부할 게 이제 서비스 품질 관리 전략입니다. 근데 이 4가지 전략이 기본적으로
소비자 지향적 사고로 접근할 때만이 바람직한 이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조자 중심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모든 것은 소비자 지향적 중심의 사고로 이런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전략을 이행할 때 비로소 전략적 이슈가 해결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경쟁력도 강화되고 일단 수요 관리나 기대 관리가 회사의 규모에 걸맞도록 잘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품질 관리가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성 고객을 만들고 또 경쟁 우위 서비스를 지향하고 해가지고 타 경쟁사보다도 경쟁 우위에서 사업을 할 때 기업은 수익을 향상시키고 또 고객은 만족과 효용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서비스 마케팅의 전략적 이슈, 그 중에서 마지막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 품질 이해,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측정에 이제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지수,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전략적 시사점 및 교훈,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제 서비스 품질의 이해를 한번 보면은요, 서비스 품질이란 한번 내용을 보시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학자나 실무자들 사이에서 일치된 합의를 얻지 못한 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문 영역에 따라 품질에 대한 관점에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선험적 접근, 그 다음에 사용자 중심적 접근, 그 다음에 제품 중심적 접근, 그 다음에 제조 중심적 접근,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중심적 접근, 이런 접근 렌즈로 이제 봤을 때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의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다 총합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먼저 이제 선험적 접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트랜센던트인데, 트랜센던트, 뭐 선험적이란 말과 좀 이게 이제 초월한다. 트랜스가 이제 초월한다, 이제 건너뛴다 하는 그런 개념의 트랜스군요. 트랜스. 샌드가 이제 올라간다는 의미가 또 있죠. 그럼 이제 초월한다, 뭐 그다음에 초월적이다, 탁월하다 하는 뜻의 선험적 접근인데, 품질은 어떻게 보면 정신도 물질도 아닌 독립적인 제3의 실체로서 타고난 우월성을 의미한다. 품질은 우월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복된 노출을 통해서 품질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도 물질이 아니고 반복된 노출을 통해서 드러난 우월성으로서 품질을 이해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상당히 지금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다음은 이제 분석이 불가능한 그런 개념이죠. 그러나 또 우리 인간 내면 속에는 서비스 품질은 이거야 할 때 그 우월성에 대한 접근도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중심적 접근. 이것은 이제 기술적 접근과 비슷한 거죠. 품질을 정밀하고 측정 가능한 변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의 차이는 상품의 내용물의 차이나 속성의 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는데, 사람 각자의 주관적인 것을 여기에는 또 해석을 못하는 거죠. 각자 좋다고 객관적으로 객관화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평가는 객관화시킬 수가 없다 이거죠. 주관화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상품만을 가지고 이걸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상품 측면에 봐서 접근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중심적 접근. 이것은 이제 뭐냐면 품질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다르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자들은 서로 다른 욕구와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충족시켰을 때 그때 이제 서비스 품질이 잘 됐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자 중심적 접근이 지금 우리가 이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그래도 그나마 합리적인 기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조 중심적 접근은 뭐냐면 이제 엔지니어링 제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자 중심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품질은 최고야 하는 식으로 서비스 품질을 규정화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소비자의 어떤 요구와 이게 합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자 내부적인 기준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소비자 입장에 있어서의 서비스 품질의 인식 내지는 이해하고는 다소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중심적 접근. 그래서 품질을 이제 가치와 가격으로 정의해요. 근데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건 내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다음에 가격과의 비교에 있어서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그 만족스러운 상품이라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도 해요. 가치 중심 접근이. 근데 이러한 어떤 5가지 정의는 각각의 유용성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마케팅 연구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시사점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 품질 연구에 있어서 사용자 중심적 정의를 기초로 해서 서비스 품질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품질의 이제 특성을 한번 보면은요. 첫째, 이제 객관적 품질과 인식된 품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 품질은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의 기계적 품질이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품질이 어떻다 하는 거 이제 객관화해가지고 내놓은 품질이고, 그 다음에 인식된 품질은 뭐냐면 이제 소비자가 이것을 어떻다 하는 품질, 소비자가 판단하는 품질 있죠. 그 인식된 품질. 그래서 이제 인식된 품질 자체는 어떤 객관적 품질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소비자가 판단한 어떤 보편적 우월성으로 정의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객관적 품질과 인식된 품질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 품질과 결과 품질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 품질은 그 2가지 차원인데, 기술적 품질이 이제 결과 품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차원이 이제 과정 품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품질은 이제 무엇을 받느냐 하는 게 결과 품질이죠. 무슨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 그 결과 어떠냐 하는 결과 품질이죠. 근데 이제 그 결과 품질만을 가지고 서비스 품질이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럼 그 결과 품질을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있는 이제 과정 품질이 또 한 중요한 요소. 이게 바로 이제 기능적 차원이다. 기능적 품질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정 품질과 결과 품질은 분리할 수 없는데, 결과 품질은 이제 뭐랄까요? 고객이 이제 기업과의 상호 작용에서 무엇을 받는가 하는 품질이고, 과정 품질은 무엇을 받는가 하는 데 대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직원과 고객 간의 상호작용적 기능 품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고객은 기업이나 기업의 직원을 접하게 되죠. 따라서 기업의 이미지가 서비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서비스 기업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소한 실수는 아마도 용서되겠죠. 그래서 이제 품질에 있어서는 결과 품질도 중요하지만 과정 품질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대와 성과의 비교입니다. 흔히 서비스 품질은 기대와 성과의 비교에서 결정된다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인식한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기업이 제공해야 한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의 기대치와 기업이 제공한 실제 성과를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비스 기대와 서비스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이 인식되는데 이는 소비자의 기대와 성과 사이에 있는 불일치의 정도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영향 요소에 의해서 구매 이전에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죠. 이러한 기대와 소비자들이 실제로 제공받는 서비스 성과를 비교해 가지고 서비스 품질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서비스 품질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모형 설계의 기초 개념으로 이용된다. 즉 고객이 갖고 있는 기대치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성과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고객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14-2에 보면 이제 서비스 품질 측정 모형이 있죠. 이 중에 이제 기대와 성과를 기준해 가지고 서비스 품질 모형이 일반적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서비스 품질 측정에 대한 주요한 두 가지 접근법은 이제 그로누스 모형하고 서브퀄 모형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품질 측정 모형은 1980년대 얼마 안 됐죠. 중반부터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연구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서브퀄 모형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그로누스 모형이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그로누스 모형을 개선한 3차원 품질 모형으로 개발되었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그로누스 모형은 이제 기대 품질하고 경험 품질의 비교에 의한 겁니다. 이게. 그다음 이제 서브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브 퀄리티죠. 서비스 퀄리티죠. 서비스 퀄리티. 이제 기대와 성과에 대한 측정인데 개선된 방향으로 맥락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차원 품질 모형으로 이게 더 발전된 그런 형태로 서비스 품질 모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로누스 모형을 한번 보시죠. 거기 이제 2차원 품질 모형입니다. 14-1을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4-1 모형을 보면 이제 기대 품질이 있겠죠. 고객이. 그러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브랜드 이미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구정이라든가 고객 니즈를 통해서 기대 품질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 품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험 품질이죠. 체험.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경험 품질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그 밑에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체험 품질인데 이미지가 이 서비스 제공자라든가 서비스 기업의 이미지 필터를 통해서 경험 품질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미지 속에는 뭐가 있냐면 기술적 품질이 있습니다. 무엇을. 그 다음에 기능적 품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how. 이걸 통해서 이제 이미지 필터를 통해 가지고 체험 품질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대 품질과 체험 품질과의 비교 차이에 의해서 서비스 품질 측정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984년에 스웨덴 학자 그로누스는 2차원 품질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로누스의 모형은 서비스 품질이 결과 품질과 과정 품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였다. 즉 결과 품질은 기술적 품질로서 고객들이 서비스로부터 얻는 품질, 즉 무엇에 해당하는 품질이고 기술적 품질입니다. 그 다음에 과정 품질은 기능적 품질로서 고객들이 서비스 상품을 얻는 전달 과정의 품질,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당하는 품질, 이게 두 가지 기능이 조합이 돼서 기업의 이미지 필터를 통해 가지고 체험 품질로서 경험 품질로서 확정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로누스 모형입니다.
이러한 모형을 기초로 해서 우수한 지각된 서비스 품질을 위한 6가지 기준이 14-1에 만들어져 있다. 그럼 이제 14-1을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6가지 기준이란 게 이겁니다. 첫째, 기준이 전문성과 기술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결과 품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과 기술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도와 행동은 과정 품질에 들어갑니다. 펑셔널한 거죠. 그 다음에 접근성과 유연성도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도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회복도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실패 시에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수정해 주는 것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평판과 신용, 사람들이 서비스 제공자의 경영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우수한 성과와 가치를 믿을 때 이게 이미지, 필터를 통해 가지고 경험 품질, 체험 품질을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낮게 평가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품질 차원으로 보면은 지각된 품질 향상을 위한 6가지 기준에 보면 이러한 6가지 항목에 있어서 결과 품질과 과정 품질이 있다. 여기에 있어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여기에서 개념상 나와 있는 명제를 어떻게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크로노스의 2차원 품질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컬 모형이죠. 서브컬 모형. 그건 뭐냐면 이제 품질 평가 기준이 서비스 품질은 제품 품질과는 달리 불량률이나 내구성과 같은 객관적인 척도로 측정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럼 이제 고객의 인식을 측정해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있다. 고객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서비스 품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사용자 중심적입니다. 품질 평가 기준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제 표적 집단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10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10가지 기준이 이제 자료로 제가 강의 노트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한번 그 10가지 기준을 한번 보시죠. 10가지 요소 중에서 능력과 신용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비스 품질의 과정 차원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죠? 능력과 신용도를 제외하면 다 과정 차원이죠. 즉 기능적 품질 측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인식입니다. 인식. 소비자가 인식. 왜냐하면 기술적 품질에 대한 건 이미 소비자가 여러 정보를 통해서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능적 품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바가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 품질 측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10개 차원이 모두 독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도나 안전성은 다소 중복되는 차원이라 할 수 있죠. 안정성이란 것은 기술적인 측면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중복되는 측정 수단을 정량적 실증적 방법을 통해서 다시 추린 결과 10개 차원을 유형성, 그 다음에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이라는 5개 차원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14-2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10개의 평가들, 기준들 가운데서 능력, 예절, 신용도, 안전성에 대한 확신성으로 간 거예요. 통합하고. 그 다음에 접근 가능성, 커뮤니케이션, 고객의 이해는 공감성으로 이렇게 간 거죠. 공감성. 그래서 중요한 5개 요소는 유형성에는 물적 요소의 외형이죠. 유형성. 그 다음에 신뢰성은 믿을 수 있고 정확한 임무 수행을 얘기하는 거죠. 수행성. 신뢰성. 그 다음에 응답성은 즉각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신성은 능력이라든가 공손함, 믿음직함, 안정성을 확신성이라고. 공감성은 이제 접근 용이성. 그 다음에 원활한 의사소통, 고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제 공감성이죠. 그래서 이제 14-2, 그림 14-2는
서브퀄 모형에 있어서의 품질평가 10가지 차원하고 수정된 서브퀄의 5개 차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측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이 서브퀄 모형이나 크로노스의 그 2차원 품질 모형이나 가까이 기대 측정에 어려움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초창기의 서브퀄 모형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서비스 성과 항목 다음에 측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대와 성과 사이에 일련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설문지상에서 서비스 성과 항목을 먼저 질문하고 그 후에 서비스 기대를 질문하기 때문에 어떤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서비스 기대가 바로 성과 항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두 개 나눌 필요 뭐 있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바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서비스 성과 인식에는 엄격히 말해서 기대가 함께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와 성과를 별개로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를 두 번이나 중복 측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는 반론이 제기되죠. 처음 품질 모형에 앞서서 제가 잠깐 빼문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대와 성과를 별개로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를 두 번 중복 측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이제 서브퍼프, 뭐냐면 이제 서비스 퍼포먼스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 성과만을 측정하는 그런 모형으로 지금까지 그 논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대안적 측정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차원 품질 모형. 로스터 올리버는 서비스 품질의 구성 차원으로 이제 3차원 품질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상품 품질이 하나 있고요. 전달 품질이 있고, 이거 이제 과정이겠죠. 상품은 이제 기술적 품질이겠죠. 이게. 그리고 환경 품질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나의 변수가 더 추가된 거죠. 변수가 추가될수록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을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다 변수가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좀 더 복잡하면서 또 그 전에 빠졌던 새로운 사실을 거기에 삽입시키고 하는 거죠. 상품 품질은 크로노스의 결과 품질에 해당하는 거죠. 상품 품질이. 그 다음에 전달 품질은 뭐죠? 과정 품질과 유사하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인 게 환경 품질은 최근 들어서 서비스 품질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차원으로 서비스 전달의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 품질이. 배경.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물리적 증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다 최근에 3차원으로 구성된 서비스 품질 위계 구조 모형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각 차원은 결과 품질, 그 다음에 상호작용 품질, 물리적 환경 품질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3차원 모형은 서비스 품질의 다면적 측면을 모두 아우를 수 있어서 객관적으로나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논리적이고 포괄적인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최근에는 3차원 모형을 사용하는 후속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당연하죠. 하나를 더 추가했지 않습니까? 변수 하나를. 그래서 이제 또 경제성 품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B2B 서비스 상황에,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서비스 상황에서는 경제적 성과를 서비스 품질의 어떤 중요한 차원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성 품질이란 건 뭐냐면 서비스 상품으로 인해서 지각된 경제적 성과 내지 결과를 가리킨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가격이나 고객이 지불한 다른 종류의 비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서비스 상품이 가져온 경제적 결과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측면까지 다, 심리적인 측면까지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성 품질에. 그래서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혜택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 고객들과 달리
가격과 혜택 같은 경제적 요인들, 즉 정량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건 이제 경제성 품질이라는 B2B 차원에서 나오고 파생된 하나의 이제 품질 모형이랄까요? 그런 걸 우리가 경제성 품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3차원 품질 모형 그림을 한번 보죠. 여기 좀 간단합니다. 그로누스 모형에 보면 이제 결과 품질하고 과정 품질이 있죠. 결과 품질을 기술적이라고 얘기했고, 과정은 이제 펑셔널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서비스 환경을 하나 추가를 해놨습니다. 변수를. 그러면서 3차원 품질 모형이 어디 있냐면 결과 품질, 이거 상품 품질이죠. 이게 기술 품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과정 품질, 전담 품질이죠. 이게 기능 품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환경 품질은 기업이건, 그 다음에 소비자건, 그 다음에 내외부적 요인이건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품질이 평가된다 하는 것. 이 세 가지 차원으로 3차원 품질 모형이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품질 모형이 또 인터넷 위상과 온라인 쇼핑몰 시장 추이에 발맞춰 가지고 이에 대한 개발도 중요한 과제로 지금 대두하고 있고, 또 이에 관한 연구도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